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하우패스 감정평가사에서 민법 강의를 맡게 된 박희찬 변호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강의에 수강하기에 앞서서 저만의 민법 커리큘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저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강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우패스 감정평가사에서 본격적으로 민법 강의를 하고 있고, 이전에는 노무사 또 세무사 쪽에서 민법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 변리사에서 민법, 또 미래인재라는 경찰에서 민법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른 HR 법률학원이라는 곳에서도 대면 민법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박희찬 민법, 또 네이버 카페 박희찬 민법을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많은 수험생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는 이제 민법의 비밀이라는 저만의 수험서를 출간을 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저의 양력을 보시면 그래도 이 사람이 민법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 있구나, 그리고 민법 강의를 굉장히 오래 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변호사,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단순히 이 직업을 갖고 싶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저는 원래 민법을 강의하는 강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사로서 이제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는 오로지 강의에만 전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러한 직업을 지금 현재 관련해서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다. 오로지 강의에만 전념하고 있고 매일같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쉽고 재미있게 잘 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매일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수험 적합적인 민법 강의를 추구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강의를 추구해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뒤에서 하나씩 저의 민법 강의 철학 내지는 신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리큘럼입니다. 저희 하우패스 감정평가사에서 먼저 저는 입문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입문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민법과 친해지는 단계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본 강의로 가서 저희 민법의 비밀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민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문제풀이 강의를 가면 여기서는 출제 유력한 문제, 그리고 문제 스킬 능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전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핵심 강의로서 똑같이 저는 민법의 비밀이라는 제 책을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께 이해를 도와드렸다면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암기를 도와드릴 거예요. 마지막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제 민법의 비밀, 또 이 책으로 한 번 더 나아갈 것이고 여기서는 지우기 작업도 여러분께 도와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알 거기 때문에 지우시고 이건 헷갈리기 때문에 끝까지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헷갈리는 지문 같은 것을 저만의 민법, 비밀 자료 이런 부분들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민법의 비밀, 저의 책은 어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의 책, 이 민법의 비밀에서는 시험에서 빈출된 지문들로만 제가 구성을 했어요. 첫 번째를 보시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중 출제 유력한 지문으로 선별해서 구성을 했다. 또한 특히 출제자들이 옳지 않은 지문으로 자주 출제하는 부분은 볼드 표시, 즉 굵게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 강사 양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감정평가사뿐만 아니라 이제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등 다양한 직렬에서 강의를 했고 또 공부를 해왔어요. 그 말은 관련된 직렬의 모든 민법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감정평가사 시험 주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잖아요. 큐넷이죠. 여러분이 큐넷 가가지고 감정평가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서칭을 하실 테니까 여기에 주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가 이제 간평이 있고 우리 시험 감정평가사가 있고 그 외적으로도 노무사, 세무사, 그
그 다음에 뭐 변리사 등등등,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등이 있고요. 저는 여기 출제 기간에서 내는 이러한 유사직렬에 대한 민법 기출문제를 다 풀어본 거예요. 다 풀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매번 나오는 지문이 정해져 있고, 또 특히 출제를 하시면서 출제자들이 옳지 않은 지문으로 내는 그러한 것들도 비슷해요. 다만 노무사에서는 정말 빈출되는 지문이 우리 감정평가사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또 반면에 우리 감정평가사에서는 매번 빈출되는 지문이 변리사에서는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 직렬에서 나온 기출문제이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은 빼고, 중복으로 내는 것들, 그리고 또 최근 판례 가지고 타 직렬에서 장난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분석해가지고 우리 민법의 비밀이라는 그 책에 녹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최책이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 노무사 시험에서 민법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출제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 교수님들이 또 여기 우리 시험에 가가지고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게 작년에 변리사 시험에서 민법 객관식 시험에 나왔던 게 그 해 노무사 시험에서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변리사 민법 기출 한번 풀었던 분들은 그 해 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풀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된 유사직렬, 우리 시험 다 포함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가 출제 유력한 지문들로만 다 표시를 했다. 그리고 이런 볼드 표시,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책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자, 이렇게 굵게 표시되어 있죠. 이런 것들. 또 여기 볼까요? 효력 X, 포함 X 없다. 그리고 강행 규정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나와 있고, 또 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일반 민법 기본서와는 좀 달리 정말 처음부터 핵심 요약서라는 저만의 문제집, 그리고 저만의 이런 수험서를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굵게 표시된 게 바로 출제자들이 장난치는 전형적인 유형들입니다. 제가 수험 공부할 때도 매번 이제 강사님들께서 또 교수님들께서 다 강강강강으로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식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수험 공부도 강약, 강약 이런 조절감이 반드시 필요해요. 따라서 제가 이렇게 굵게 표시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강의예요. 시험에서 정말 빈출되는 지문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강의를 통해서 어느 부분을 가지고 출제자들이 장난을 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커리큘럼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는 입문 강의를 통해서 민법이란 무엇인가, 민법의 이해를 해볼 예정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민법을 왜 배울까요? 혹시라도 내가 대학에서 내지는 지금 감정평가사 1차 공부를 이미 하셔서 민법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민법 총칙을 배우셨다면 민법 총칙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학문이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 학문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생 할 때부터 정말 민법 총칙 과목만 수없이 들어왔어요.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이제 흔히 로스쿨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까지 정말 많고 다양한 민법 총칙 교수님들 사이에서 그런 강의를 수강을 했을 때마다 매번 느꼈던 게 민법 총칙을 한 학기 동안 배우고 나서 다 끝나면 도대체 이 과목, 이 학문은 뭘 배우는 학문이지? 라는 의구심이 항상 들었어요. 도대체 뭘 배우는 걸까? 이런 생각. 우리는 민법 총칙을 포함해서 물권법도 그렇고 그 민법을 왜 배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입문 강의에서 민법을 왜 배우는지 그 흐름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해를 도와드릴 거예요. 즉, 실제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어떻게 민법 총칙과 물권법을 가지고 다투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 전에 간단하게 민법을 왜 배우는가, 그 중에서 민법 총칙은 왜 배우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민법은 결국은 핵심은 계약이에요,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죠. 예를 들어 제가 미성년자예요. 고등학생인데 저희 부모님 몰래 이제 아버지 신용카드를 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명품 옷가게에 갔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사장님 저 명품 옷 하나 살게요 라고 해서 200만 원짜리 옷을 구매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신용카드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걸로. 그러면 이 계약 어떨까요, 여러분?
민법에 대해 좀 배우신 분들은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것처럼 결국에는 민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당사자 간의 계약이 발생이 되고 항상 거기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즉 하자, 어떤 계약의 하자가 발생이 되고 이때 이 계약을 무효로 할 것인가 또 취소로 할 것인가 라는 법률 정기 쟁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법적으로 구제해 줄 것인가가 우리가 민법을 배우는 이유예요. 즉 계약 단계에서의 어떤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가가 바로 우리가 민총부터 물권을 배우는 이유예요. 사실 제가 첫 공부를 했을 때 민법이라는 건 결국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다라고 그 어떤 교수님이나 강사님이 한 번이라도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더 정말 재밌게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무작정 딱 민법 들어가면 민법 총칙, 내 관습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관습법, 조리, 법원 이런 것들을 쭈르륵 배우다 보니까 막상 뭘 배우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께 정말 민법과 친해지고 또 민법을 왜 배우는지를 인문 강의에서 정말 재미있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강의를 들으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제 강의만큼은 여러분께서 부담감 없이 가장 편안하게 들어주시는 그런 강사가 되도록 또 그렇게 여러분께 떠먹여줄 수 있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게 제가 이 강사를 선택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인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민법과 친해졌다면 본격적으로 기본 강의를 가겠죠. 여기서는 이제 민법을 이해하는 단계인데 이해 영역은 쉽고 재미있는 사례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민법과 친해지는 건데 사실 제가 뭐 대학 때부터도 많은 교수님, 강사님들 밑에서 민법을 배울 때 어떠한 조문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그에 관련된 내용을 다 판례로만 강사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되게 오래된 판례, 그리고 뭔가 우리 민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민사집행법까지 알아야 비로소 이해되는 그러한 판례들을 사례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공부하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래서 민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따라서 저는 웬만하면 다 제 일상과 관련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께 쉽고 재미있게 강의할 예정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무는 없을 무예요. 없을 무. 저도 한자를 배운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한자가 처음 공부할 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매번 나오는 한자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번 저의 강의를 듣다 보면 딱 무가 나오자마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이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의사 능력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내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는 의사 능력이라고 해요. 다시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다. 그럼 뭐다?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대표적인 예시가 누가 있냐? 만취자예요. 만취자. 쉽게 말씀드려서 술에 꽐라가 된 자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만취자가 나오면 너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를 그 사례로 말씀을 드려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또 자주 만취가 되세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자 관련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완전 만취가 된 만취자 상태였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의사 무능력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터벅터벅 밤 늦게 집에 들어가시고 있는데 집 앞에 이렇게 트럭 데가 보이는 거예요. 트럭 한 대가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제 앞에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뒤에 트럭 뒷부분을 보니까 여기에 개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개들이. 그런데 여기 중에서 어떠한 진돗개가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있었냐? 굉장히 슬프게 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만취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만한 발언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됐건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 진돗개가 굉장히 슬프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개장수님께 멈추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이 그 당시에 50만 원이 있었어요. 그 현금을
모조리 누구에게? 계장수님께 드리고 이 큰 진돗개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딱 비밀번호를 치고 집에 들어온 순간 당연히 저랑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놀랐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진돗개를 딱 들고 오자마자 당연히 저희 어머니께 등짝 스매싱을 맞고 안방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터벅터벅 저의 방에 가죠. 저 또한 당연히 저희 아버지께 등짝 스매싱을 날렸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인 제가 어떤 힘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너나 너의 엄마는 참 정이 없다 라고 하면서 제 방 침대 밑에, 이렇게 제가 침대에 자고 있으면 이 침대 밑에 아버지와 진돗개, 큰 개, 이렇게 두 분은 아니죠. 한 분과 한 개가 이렇게 같이 자고 있었죠. 그 다음에 눈을 딱 뜨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저희 아버지는 놀랐겠죠. 큰 개가 자기 옆에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밀쳐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리고 도대체 이 개는 누가 데려왔냐? 라고 하신 거죠. 그럼 이때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결국 우리가 민법을 배우는 이유는 어떠한 당사자 간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문제점 내지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당사자를 어떻게 법적으로 구제해 줄 것인가를 우리는 민법을 통해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때 저희 아버지는 의사 무능력자인 상태에서, 즉 만취자 상태에서 계장수님과 이러한 개라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저는 사실 개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우리 민법상 강아지는 물건으로 취급을 해요. 따라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매매 계약, 그때 이 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거예요. 우리 민법과 판례 입장은 어떻게 보냐? 무효로 봐요. 무효. 따라서 만취자인 상태에서 계장수님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그 계약은 어떻게 된다? 무효. 무효가 되면 우리는 흔히 그 효력이 소급효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그 계약이 아예 없었던 상태로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희 아버지는 지금 현재 50만 원의 현금을 줬죠. 그럼 이 의사 무능력자의 계약은 현재 무효이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는 진돗개를 계장수님께 돌려주고 50만 원을 받아오면 돼요. 왜? 우리 민법은 이러한 의사 무능력자의 계약을 무효로 함으로써 이자를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저희 사실관계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다음날 저희 아버지는 이러한 의사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나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라고 계장수님께 말씀드리면 가능해요. 법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럼 실제 그렇게 했을까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장수님께서는 보통 전국구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를 들어 고시촌 대학동에 있다라고 하면 내일 되면 저기 춘천에 가 계세요. 그래서 사실상 그 계장수님을 마주칠 일은 불가능하다고 보겠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다음날 결국 어떻게 하냐? 그 큰 개를 들고 이제 목줄을 급하게 샀죠. 그리고 그 개를 안고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바로 저의 할머니가 계시는 주택가로 가요. 그리고 띵동 하자마자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시자마자 조용히 진돗개만 딱 안으로 들여보낸 다음에 제 손을 잡고 정말 차로 뛰어갔던, 그게 제 어린 시절 기억이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웬만하면 이러한 민법과 관련된 좀 어려운 내용들, 그런 것도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제 사례들을 가지고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간혹 이제 다른 변리사라던가 노무사 이쪽 강의를 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름 좀 그만 팔아라 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와의 부자 관계가 굉장히 좀 친밀도가 높고 어린 시절부터 너무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까 이제 또 저희 아버지가 좀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이런 케이스. 그래서 제가 제 강의에서 아버지에 대한 다양한 재밌는 얘기들, 그리고 저에 대한 재밌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말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 강의도 결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들으세요. 어차피 이해 영역이니까. 암기도 제가 다 도와드릴 거예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 그건 이제 핵심 강의에서 도와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볼게요. 이 문제풀이, 기출 문제풀이를 가서 저희는 문제 푸는 스킬을 여러분께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변호사 시험 때도 그랬고요. 공인중개사 시험 때도 그랬고요. 또 행정사 시험 때도 그랬고, 민법 객관식 시험을 보면, 민법 객관식 시험을 봤을 때 예를 들어 40문제 기준으로 15분이면 다 풀었어요. 제가 막 그 속독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이렇게 빨리 읽는 능력이 저는 좋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냐? 자주 출제자들이 틀리게 내는 그 지문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지가 뭐 보기 1, 2, 3, 4, 5번이 있다면 딱 눈에 들어와요. 예를 들어 여기에 피성년 후견인이 딱 4번 지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딱 봐도 동의 가지고 장난을 치겠다.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1, 2, 3, 4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평소에 눈에 발랐던 이 번호부터 봐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으로 출제가 나왔다면 당연히 역시 이거 가지고 장난쳤네. 이런 합리적 예단이 있어요. 법학은 생각보다 여러분 배신 때리지 않아요. 웬만하면 우리가 예측한 범위 내에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기본 강의 가면 암기 팁으로 성동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배우이자 드라마 배우죠. 이 성동일 씨 관련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제가 암기도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 풀이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 키워드 위주로 가서 15분 만에 푸는지 이러한 스킬 공유를 하면서 또 어떤 부분으로 매번 장난치는지를 여러분께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사실 저도 수험 공부를 했던 시절이 그리 여러분과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를 어차피 밑에 다 판례가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왜 듣지? 라는 생각을 저도 수험생 때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단순히 그냥 1, 2, 3, 4, 5번 야 여기는 이거다 저거는 이거다 이렇게 강의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올 만한 것들 그리고 어떻게 바꿔서 출제할 것인지 앞으로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그런 스킬적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정말 여러분이 도움이 되도록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출 문제풀이 책도 모든 민법 문제 중에서 출제 유력한 문제로만 선별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시험인 평가사뿐만 아니라 중개사, 노무사, 세무사, 관리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등 이제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된 모든 유사직렬에 대한 민법 총칙 그리고 물권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다 핵심적인 부분들만 추려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정평가사 민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출제 유력이라고 하면 당연히 민법 기출문제 그리고 유사직렬 얘네들에 대해서 최신 기출문제 중에서 좀 최신 판례도 같이 섞여 나온 것들 그러한 예상 문제들을 같이 제가 이 책에 녹아져 있고요. 그리고 또 선별을 잘했습니다. 예를 들어 간평에서는 우리 자주 출제되는 민법 문제가 노무사에서는 거의 출제 안 된다. 또 반대로 노무사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되는데 우리 간평에서는 출제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생략을 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사직렬에서 우리 시험에서 무조건 출제될 것 같은 그러한 지문들만 선별해서 강의하는 거. 다음으로 핵심 강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거죠. 암기. 실질적으로 여러분 민법은 결국 암기예요. 우리가 민법이 왜 어렵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냐면 민법을 공부할 때 원칙은 뭘까요? 바로 조문이에요. 조문. 우리 민법 같은 경우에는 1119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은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이 조문을 첫 번째로 우선시해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모든 판사가 오로지 이 민법 조문에만 한정해가지고 판단을 하면 사실 법학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1119조만 달달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민법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예외죠. 이 조문은 예를 들어 A는 B다 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A는 B라고 조문에선 적혀 있지만 AC도 가능해, AD도 가능해. 그런데 미안하다, AE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판례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암기할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민법은 굉장히 양이 방대하고 암기할 것이 많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러한 예외, 판례 암기 부분 이것도 제가 다 도와드릴 거예요. 최대한. 왜냐하면 저도 수험 공부를 했던 시절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만의 암기법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저는 다 제가 여러분께 떠먹여 드릴 건데 자, 우리가 태아의 권리 능력이라고 있는데 권리 능력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난 순간 민법상 주어진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럼 여기서 막 문제가 돼요. 사람이라면 민법상 예를 들어 1119조 이 규정 관련된 내용들을 다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은 언제 볼 것인가?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인가? 이것도 형법과 민법이 좀 결이 달라요. 형법은 막 어머니 뱃속에서 진통을 느꼈을 때 사람으로 보겠다라고 하지만 민법은 전부 노출설이라고 해가지고 어머니 배 밖으로 태아가 나왔을 때 비로소 그때 사람으로 인정한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문 그대로만 해석하면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어야 맞죠?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문은 딱 태아에게 권리 능력 4가지를 인정을 해줘요. 4가지. 그게 첫 번째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두 번째로는 상속, 여기서의 상속은 대습 상속이 포함된다. 세 번째로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고 네 번째는 또 유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출제자들은 뭘로 많이 장난을 치냐면 뭘로 많이 장난을 치냐? 이 유를 자 여기서 말하는 유는 유증인데 마치 징여랑 서로 헷갈리게 돼요.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유증, 징여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걸 출제자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장난을 정말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암기시켜 드리냐? 자, 보통 태아의 권리 능력을 물어보면 대부분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엄마가 다쳐요. 이 사례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때요, 이 태아? 매번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엄마가 다치는 걸로밖에 안 나온다. 우리 태아 참 어떻다? 불상유유. 불쌍하죠. 그래서 불상유, 유라고 하지. 여러분 유지, 징이 아닙니다. 라고 항상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께 저의 암기법을 통해 가지고 별도로 여러분이 암기하는데 본인만의 뭐 연상학습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암기할 그러한 시간도 아까우니까 제가 다 여러분께 저만의 암기법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의 민법의 비밀이라는 한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 한 권으로 반복. 그럼 우리는 여기서만 벌써 2회독의 공부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암기법도 공유를 해드릴 거고 또 헷갈리는 지문도 계속해서 제가 강의하면서 비교 형식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비교 형식으로.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는 실제 민법의 비밀이라는 제 책을 지우기 하는 그런 작업을 할 거고요. 또 시험장용 비밀 자료를 제공을 할 거예요. 막판 될수록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분량을 반드시 줄여야 돼요. 시험 공부를 하면서 막판 됐을 때 저 강사의 찌라시가 좋대 이런 식으로 막 주변에 어떠한 커뮤니티 이런 곳에서 막 얘기가 나왔다. 그거 다 경쟁자들이 일부러 여러분들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요. 원래 시험 막판이 될수록 범위를 자신을 믿고 확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시면서 막판에는 딱 정말 내가 헷갈리는 것만 남기셔야 돼요. 그럼 무조건 고득점 나와요. 이거는 저도 수험 공부를 해봤잖아요. 최근까지. 자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 제가 변호사 시험을 볼 때도 막판에 민법 객관식 대비로 정리한 저만의 찌라시 노트가 있었죠. 그게 7장밖에 안 남았었어요. 7장. 막판 시험 보기 한 4, 5일 전부터. 그러면 이 7장을 몇 회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에? 최소 제가 볼 때 10회독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헷갈리고 또 모르는 그리고 어려운 지문만 남겨놨기 때문에 그럼 시험장 가보면 정말 이 7장이 다 웬만하면 답인 지문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풀게 되거든요. 이처럼 저는 계속 줄여나가는 연습을 했고 제 책을 통해서 여러분께 계속 여러분 이거는 예를 들어 이렇게 1페이지가 있다면 여러분 여기는 이제 무조건 아니까 지우세요. 저를 믿고 지우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분명히 좀 헷갈리실 거예요. 여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형광펜 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께 떠먹여 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3회독의 효과가 발생이 되겠죠. 반복 회독만으로도. 그리고 저만의 시험장용 비밀 자료 제공인데 이것도 저의 민법의 비밀에서 헷갈리는 지문만 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4회독의 효과가 발생되는 거지 뭔가 자료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 책에서 헷갈리는 것만 다시 한번 제가 추출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자료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의 시험장용 비밀 자료는 자주 출제되는 옳지 않은 지문, 또 헷갈리는 지문 이러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의 일반 입문 강의부터 시작해서 기본, 문제풀이, 핵심,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 가다 보면 결국 제 한 권의 책을 가지고 강의만으로도 여러분은 3회독의 효과가 발생돼요. 그리고 제가 계속
암기를 도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비교되는 지문도 계속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웬만하면 다 익혀질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막판에 뭐 한 달 전 내지는 2주 전 이때 개별적으로 제 책을 가지고 2회독 하잖아요. 그럼 우리 민법에서는 무조건 고득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조건 나와요. 고득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시다가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서 얼마든지 민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부 방법에 대한 질문들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기출문제풀이 강의 뭐 이런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여러분께 공부 자극 또 위로되는 다양한 공부 관련 좋은 영상을 할 예정입니다. 때로는 F 감성으로서 여러분께 공감을 해줄 수 있겠죠. 저도 이제 수험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고시생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도 정말 힘들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때로는 T처럼 여러분께 쓴소리를 많이 또 해드릴게요. 정말. 예를 들어 전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1년만 미쳐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변호사 시험 공부를 정말 막판에 1년 동안 죽어라 했었거든요. 그리고 딱 변호사가 합격이 됐죠. 그리고 현재 변호사로서 여러분께 강사로 이제 앞에 이렇게 선보이게 됐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라고 저 스스로 물어보면 변호사 합격할 때가 아니에요. 변호사 합격할 때는 그 딱 일주일만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정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최선을 다했던 그때 그 시기의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고마워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왕 감정평가사라는 이 힘든 여정을 택한 이상 1년만 딱 미치도록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저처럼 감정평가사가 되셔서 내 인생에 가장 열심히 살았고 내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1년 미친 듯이 했던 그 시절을 여러분께서도 자신 있게 떠올리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처럼 이러한 다양한 공부 자극, 위로 등 좋은 영상을 해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거예요. 마지막, 가장 중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왜 박이찬 변호사 민법 강의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만의 민법 강의 철학 내지 신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법학의 목차 이해, 그러니까 변호사들의 입장에서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다투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다투는데 여기서 A라는 사람은 민법 총칙상 103조라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계약이 무효다.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은 746조로서 불법원이 급여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투게 되거든요. 이런 일련의 절차를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민법 총칙 물권법은 이래서 배우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께 목차를 통해서 이해를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대한 실생활 사례를 통해서 가장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여러분께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족집게 강의를 지향하는데 저는 현재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외에 뭐 행정사도 그렇고 변리사 그리고 노무사 등등 세무사도 그렇고 유사 직렬해서 민법 강의를 계속 해왔고 그 말은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겠죠. 당연히 변호사, 법무사도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매번 느끼지만 우리 수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 특히 우리 법학, 민법은 정말 수험 적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첫 공부할 때도 항상 모든 교수님들과 강사님들께서 민법의 이론, 학설 여기에만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작 시험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약 조절을 완벽하게 해드릴 거예요. 안 나오는 부분은 과감하게 지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민법의 판택된 체계라고 해가지고 우리 민법의 연역, 역사 어디에서부터 들어왔고 일본의 역사가 무엇이며 이게 시험에 나올까요?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으로 여러분께 불필요한 시간들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험에 나오는 거 쪽집게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원래 가장 수험 적합적인 그런 강의를 지향해요. 그래서 그런 강사가 되고자 제가 이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헷갈리는 지문마다 복습을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민법 총칙 앞부분에 가보니까 A는 B라 이렇게 옳은 지문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민총 중반부에 가니까 A, B-라고 있는데 얘는 안 된대요. 또 후반부에 가니까 A는 C인데 얘는 또 된대요. 이처럼 뭔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되고 또 얘는 안 된대. 그러면 여러분께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뭐지? 이런 거. 저도 똑같이 헷갈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헷갈리는 여기 배울 때 여러분께 여러분 이거 비교하세요. A는 B 동그라미 이거 기억나시죠?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하면서 기본 강의 때부터 핵심 강의 파이널 때까지 계속 떠먹여 드릴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헷갈리시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다 비교 형식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순수 암기 영역이 있을 거예요. 민법이. 그런 것도 제가 다 저만의 암기법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민총 끝부분을 가면 소멸시효를 배우게 되고 소멸시효에서는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1년짜리는 뭐가 있고 3년짜리는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조문이 따라라락 나와 있는데 이게 순암기 영역이겠죠. 여기 사유 해당하는 게 1년짜리냐 3년짜리냐 10년짜리냐 이렇게 이제 시험 출제가 되니까 제가 로스쿨 다닐 때도 1학년 때 교수님들이 이 소멸시효 1년, 3년, 10년이 각기 다 다르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변리사 내지는 변호사 이 사람들이 업무상 갖게 된 상대방에 대한 즉 고객에 대한 채권은 3년이라고 해요. 받아야 되는 돈이 있다라고 하면. 근데 그게 교사다. 그러면 1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때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제가 로스쿨 다닐 때 교수님들이 이제 곧 없어질 거다. 이 조문을 다 10년으로 통일될 거니까 여러분 공부하지 마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교수님들을 믿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변호사 시험을 볼 때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달달 암기를 했죠. 이처럼 이러한 순암기 영역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 쉽게 암기를 도와드리는지 그런 것들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한 권으로 처음부터 강의를 할 거예요. 기본 강의, 핵심 강의, 파이널까지 오로지 한 권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무조건 최소 3회독 이상의 효과가 발생이 돼요. 여러분이 별도로 복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막판 전까지. 사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습일까요? 아니면 막 성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일까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언컨대 복습이에요. 복습이 전부예요. 그런데 많이들, 저도 그랬어요. 오늘 열심히 5강을 들었어. 그럼 그 5강 부분을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강의만 주구장창 듣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복습해야지 하고 다시 책을 펴보면 와 이게 뭔 내용이었지 싶었죠.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로지 한 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께 강의를 하고 나올 때마다 같은 사례로 똑같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제 강의만 수강하더라도 한 책을 가지고 최소 3회독 이상의 반복 효과가 발생되고 또 제가 계속 줄여줄 거예요. 그것도 막 여러분 이거는 과감하게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지우세요. 그리고 이거는 챙겨가야 되기 때문에 형광펜으로 남기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저는 단순히 여러분께 쉽고 재미있고 잘 가르치는 강사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또 되고 싶습니다. 저도 진짜 최근까지 수험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변호사 시험 코앞 직전에 정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스스로 나 합격할 수 있을까?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고요.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근자감, 즉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자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계속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공부하다가 분명히 슬럼프가 올 때가 있을 거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 제가 수험 공부를 했던 입장으로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여러분 그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학과 자체가 부동산과 관련된 전공이에요. 대학교 때부터. 그리고 이 부동산을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부동산만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에 가가지고 교류 학생까지도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감정평가사도 원래 준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떠한 다른 기회로 인해서 이제 변호사를 바꿨지만 그 말은 저는 우리 감정평가사 1차 관련해가지고 민법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학, 원론,
회계, 경제, 그리고 관계법규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했어요. 따라서 1차에 있어서 여러분께 가장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뭐 민법은 제가 변호사니까, 그리고 부동산, 관계법규, 얘는 어차피 제 학과 자체가 부동산 전공이었고 중개사로 이미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부전공이 또 경제였어요. 부동산이자 경제. 그래서 경제학 관련된 뭐 미시, 거시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했고요. 회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계 원리만 공부하고 안 했어요. 저는 회계 원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회계가 그리고 가장 어려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 민법은 무조건 80 이상을 맞고 부동산도 2차 관련이 있기 때문에 80 이상, 관계법규 60,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꽈락만 면하자. 그러니까 반타작만 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정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되고자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께 공감, 위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감정평가사 1차 합격 관련된 다양한 팁들도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저를 선택해 주신 분들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분의 합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1차는 절대평가이잖아요. 우리 시험이. 그러면 최소한의 공부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1차에서 최대한 힘을 아끼고 그 힘을 오로지 전적으로 2차에 다 쏟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2차는 논술형이니까. 그리고 결국 승부수는 2차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는 최소한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최소한도로 공부함에 있어서 민법은 저만 믿으시면 돼요.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나오는 걸로만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네, 이렇게 긴 시간 저희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민법 입문 강의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